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문에 부결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장관이 의도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자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제서야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한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속보 전문가들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가 1심 유죄 판결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 의결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게 2019년 12월이었는데요.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도 서울대는 징계가 없었습니다. 직위 해제 정도 있었던 건데요. 이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자, 2월에 1심 실형 선고받은 게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신지원님, 파면 굉장히 강한 징계죠? 예, 파면이 가장 강한 징계죠. 네. 그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수위의 징계인데, 그리고 이제 그 교수연금, 사학연금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데요. 네. 이게 이제 파면이 되면은 절반 본인이 납부한 것만 받아가고 예. 이제 나머지는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다. 네. 만시지탄. 더군다나 이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최고 지성의 전당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 능력이 더디고 느리고 해서야 무슨 귀감이 될 수 있겠는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늦고 답답한 결정을 이제서야 내리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서울대 자체적으로 좀 뭐가 자기 점검과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지난 2월에 1심 판결 나면서 4개월 뒤에 이제 첫 징계가 나왔습니다. 파면이 나왔고요. 근데 조 전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서울대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서 부당함을 다루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자, 송건 본부장님 보실 땐 어떻습니까? 일단 성급한 조치라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뭐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3년이 넘게 걸렸어요. 예. 그 상황에서 서울대 징계도 바로 그 기소가 2019년 12월 31일에 기소가 되고 네. 직위 해제를 그다음 한 달 만에 직위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직위 해제를 하니까 수업은 안 해도 급여의 30%를 계속 받아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월급을요. 네, 월급을 30%를 수업도 안 하고 받아가는 그 상황이어서 간혹 뭐 지금까지 얼마를 받아갔다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 당시 그 오세정 그 당시 서울대 총장이 네. 여기에 대해서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권한이 서울대 총장에게 있는데 예. 그걸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계속 그 뒤로 미루다가 오세정 전 총장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미루다가 작년 7월에 이 징계위를 결국 열기를 그 요청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네. 그것이 징계위가 2번 열렸는데 아무런 지금 진전이 없었어요. 진전이 없다가 그 오세정 전 총장이 1월 달에 퇴직을 합니다. 1월 달에 퇴임을 하고 바로 그 다음 2월 달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서울대 입장에서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이것을 그 저둘러 지금 결론을 내린 것이지 네. 이것을 뭐 그 전 단계까지 보면은 절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조 전 장관은 서울대가 징계한 이유, 뭐 징계위에 회부한 건 3가지 사유입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 딸의 부산대 의전은 장학금 수수와 관련돼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한 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걸 이유로 이번에 파면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조 전 장관은 과거 딸 조민 씨가 부산대에서 낙제를 했음에도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학 초기 적응을 못해서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간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심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실 땐 조 전 장관 항소하는 그런 입장인데 네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조국 장관은 마치 청탁금지법 위반만으로 징역 2년 받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유죄 사유는 뭐냐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그다음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남용죄. 이게 다 걸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은 뇌물죄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렇게 좀 감경이 있다 이걸 갖다 주장한 것 같은데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성급하고 과도한 파면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연되고 적정한 그 조치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옛날에는 서울대가 공무원이었어요. 서울대 교수가. 그래가지고 국가공무원법이 적용이 됐는데 네.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규정을 갖다 보면은 경징계, 중징계로 파면 정직 해임이 있는데 징계 사유가 뭐냐면 관계 법령 위반해가지고 교원의 본부에 배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파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별표에 딱 떨어지는 그런 규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가 옛날부터 그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아마 서울대 이제 징계위원회에서도 따졌을 것 같은데 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은 기소가 되면은 직위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선고만 되면 그럼 파면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 교수가 옛날에 예. 그 SNS에 올린 걸 갖다가 보면은 그 최종 재판 나올 때까지 되는 게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형이 선고만 되면 파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그때는 맞고 왜 조국 교수가 지금 자기 문제가 됐을 때에는 예. 지금은 왜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하는지 네. 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조국 전 장관이요. 2013년이었죠. 2013년에 올렸던 트위터 글입니다. 트위터 글인데 최종 판결 기다리는 주장, 이게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고 감추기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최종심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과도하고 성급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를 올리면서 네. 조민, 딸이
장학금을 수수한 거 이게 뇌물로서 기소가 됐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나 증거 위조 교사 부분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3가지 사유 중에 1가지 사유만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툴 것이고 항소심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네. 또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서 저인망식 수사로 자신의 부인과 동생과 조카, 본인까지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네. 지금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예.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또 서울대라고 하는 것들은 교육기관이잖아요. 예. 사단법이지만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엄격하게 어떠한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조국 전 장관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는 다른 민사소송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기소 후에 한 3년 6개월이 흘렀고 1심 판결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자신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이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 그리고 자신은 아주 도덕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자신의 행동은 그것과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도요. 트위터에 올린 글과 본인이 하는 행동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고 또 화를 내고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간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말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보장 받았습니다. 정년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나름대로의 뭐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학자로서의 밥값 외에 그 지식인으로서의 밥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본인은 논문 한 편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파면 의결이 일단 된 겁니다. 나름 자질 역량에서 뽑았을 거다 그랬는데 자, 파면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성미 전 최고위원 보실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뭐 적절한가요? 어떤가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또는 뭐 그런 취지로 지금 항소를 다시 제기하겠다라는 네. 입장인데요.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징계위에 해부된 사유가 3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법정에서 유죄 판단이 난 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서울대 역시도 사실은 징계를 더 늦추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본인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 역시도 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본인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제 앞에서 많은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대가 사실은 그동안 징계를 굉장히 늦게 좀 실시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근거는 결국에는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게 서울대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1심 판단이 나왔고 더 늦기 전에 이런 판단을 징계위 자체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본인이 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어쨌든 서울대가 징계위를 통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조 전 장관이 뭐 직위 해제된 이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업, 연구, 뭐 연구는 혼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은 썼으니까요. 급여 1억 2천만 원을 이제 그냥 받습니다. 직위 해제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돈이 주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조국 교수의 복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강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지금 월급 100% 다 나가죠?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강의도 안 하고 월급은 100% 받고 학생들은 복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게 제도적인 허점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복직만 하면 일단 100% 월급 나가고 직위 해제가 되면서 월급의 30% 정도 나갔던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규정대로 한 거죠. 하긴 했습니다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이거는 뭐 학교 규정은 고쳐야 되는 문제고, 네. 또 그리고 또 오늘 조국 전 장관 쪽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노한중 그때 그 장학금을 준 노한중 부산대 교수도 1심에서 그 유죄를 받았는데 아직도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직 교수가 이렇게 뭐 기소를 당하고 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둔 것 같은데 노한중 교수 사례도 있다고 하면 부산대도 국립대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손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이 학교 저거 결정에 반발을 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이 본인은 처음에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는 검찰 개혁을 하니까 검찰에서 본인을 표적 수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에서 이미 본인에 대해서 1년, 그러니까 2년의 그 징역형을 선고를 했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그 부인도 지금 4년 플러스 1년 해서 5년의 전체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에요.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학교에서도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파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책임감을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했죠. 뭐 학자로서의 밥값도 해야 되고 지식인으로서의 밥값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학자로서의 밥값은 학교 안에서 하는 밥값이겠죠. 지식인으로서의 밥값은 사회에 참여를 해서 하는 밥값인데 결국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지만 그것도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임기는 없지만은 단기간에 끝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기간에 그것을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제 학교에서도 더 이상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선고가 판정이 내려진 거예요. 일단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숙을 하는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다시 또 행정소송이나 가져가면서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그 예고를 한 셈이죠. 뭐 조민 씨의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도 뭐 다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조국 장관 또 조민 씨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행동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뭐 최종심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심 실형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일부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다 광연을 참 많이 했는데요. 청년들을 향해서 뭐 이 뜻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질 못했던 게 있어서 학생들의 반발을 샀는데 무슨 이야기였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두 개천에서 용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정상 사회는 용을 찬양하고 용을 부러워하고 할 게 아니라 용이 아니어도 다 살만해야 됩니다. 왜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하천 밑바닥을 기는 남의 여의주를 뺏어서 자신의 땅을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쳐온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을 세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뭐 학생들이 굉장히 그때 화를 많이 냈잖아요.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제가 봤을 때 용이거든요. 범접하기 힘든 그러한 용인데 본인이 용인데 왜 자기 딸까지 의사 만들어가지고 용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 본인 말씀대로라고 하면 뭐 붕어로 살아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용의 딸이면 무조건 용이 돼야 되는 것인가? 용의 딸을 용으로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려다가 결국 용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조민 씨 뭐 지금 안 돼도 좋다. 뭐 나이 30, 40 돼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나름 자신의 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용보다는 이제 가재, 붕어 이쪽 삶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조 전 장관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인과 스펙을 모으고 허위로 그것도 만들어서 딸을 의전원에 진학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에 많은 사람들이 좀 화가 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나오는 게 어떠냐, 도움이 될 거다. 반면에 제2의 조국의 강, 조국의 늪에 빠질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는 정치적 공간을 다 열어줘야 된다. 총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조국의 강이 아닌 조국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민주당은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소속으로 또는 뭐 신당으로 출마하는데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조국 전 장관을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업보죠.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그런 설명 내지 사과가 선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뭐 길이 없는 길로 그냥 뭉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네, 뭐 철저하게 무시하면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신지호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는 그 양산에 찾아가고 그 다음날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보자고요. 지금 화면에 저 자료 사진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나 대통령님 만난 거 내일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공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이런 정도의 사전 양해는 당연히 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그 다큐멘터리에 나가서 지금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거는 모양새는 정치적 문법으로 읽으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축복을 인정을 하고 열심히 해봐라 격려를 해준 것이다 이런 문맥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나의 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했을까? 아무래도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지금 뭐 조국의 강이 아니라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총선 다 망친다. 이런 그 민주당 내에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권위와 뭐에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기대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겠죠. 저 이승훈 변호사, 뭐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긴 한데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지원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이고 지금 뭐 과거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또 검찰 개혁한다고 했다가 검찰 수사받고 전 가족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 미안함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것이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뭐 지금 현직 장관도 아니고 지금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뭐 이런 인터넷에 이걸 올렸다고 해서 저는 저게 정치활동의 뭐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저게 좋게 보이냐 나쁘게 보이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저 그냥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과 만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만 안 됐어요. 당연히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는데 총선 출마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국민에 대한 애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깔끔하게 무죄 판결을 받고 출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또한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본인이 뭐 출마를 무소속으로 하든 신당을 창당하든 그건 관여할 바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영입한다? 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논란도 저는 필요 없는 논란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건 조국 전 장관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민주당과의 어떤 연계를 통한 해결책은 전혀 저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정치를 할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게 맞지 않는 인간형이 아닌가.
저는 현재 자연인이고 뭐 형조 판서하다가 갑자기 목에 칼을 차고 함경도 지금 유배간 상황이거든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네, 그랬던 조국 전 장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그리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한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그 의미가 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죠. 박성미 전 최고 보실 땐 나오실까요? 어떨까요? 저기 보면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고 사실 본인 외에는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최근에 여러 행보들이 정치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을 뿐 간접적으로는 사실은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라고 사실상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질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것은 어쨌든 조국 장관이 현재 민주당의 당원도 아닐 뿐더러 뭐 당에서 지금 공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 당의 후보로서 뭔가 정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정치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간접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무소속 출마를 할지 뭐 신당을 창당할지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총선 취재해본 경험에 의하면 저 정도 이야기한 건 출마 선언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전에 그 북콘서트 할 때는 물어보니까는 아직 그 뭐 대답을 확실하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 평산마을까지 찾아가서 그다음에 다녀와서 SNS로 올리면서 없는 길을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출마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 출마 선언하면 출마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명분을 아마 문재인 정부 명예회복을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다 부정되고 폄훼되고 역진되고 퇴진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가겠다. 뭐라도 하겠다 한 것은 문재인 그 정부의 명예회복,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 출마 문제가 왜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하는 명분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문재인 정부의 명예회복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먼저 이 문제는 정리가 돼야 될 사안 같아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조국 전 장관에게 과연 피선거권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19조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2호에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냐면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의 선고만 있으면 되지 확정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컨대 4호를 보면은 국회법 위반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 체계상 4호는 확정을 갖다 써놨는데 2호는 선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가요? 형 선고 받았잖아요. 징역 2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피선거권이 있나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럼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대부분은 형이 확정될 때부터 자객과 관련된 게 이제 뭐 논란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선고되고 확정이 없기 때문에 선고 자체 1심이든 2심이든 하여튼 선고가 되면 그게 유지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다 선고만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럼 확정까지도 포함된 개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4호를 보면 확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한번 조국 전 장관이 법대 교수였으니까 이제 파면됐으니까 전직 교수가 되겠죠. 한번 잘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충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선거권과 관련해서 피선거권 다 있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논란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서울대가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조 전 장관 어떤 길을 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때문에 그랬다.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다. 이런 책임을 한 장관에게 돌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
구차한 변명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투의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 오히려 많은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제 설명 때문에 민주당이 모욕감을 느껴서 방탄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 듣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참지 못하시고 딱 그거에 대해서 돌려주는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요.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만들어낸 게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장관이 부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부분인데요. 자, 신조 의원님 맞습니까? 참 좀 어이가 없네요. 저는.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굉장히 다종다양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교류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마음을 사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들어먹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색을 심각하게 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둘씩 쌓이는 건데 저 얘기는 저는 참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얘기는 뭐냐면요. 저희는요 내공이 아주 형편없는 집단입니다. 내공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독단말로 누구 와서 좀 약 올리고 골 지르고 그러면 내 감정 체계는 그냥 바로 무너진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감정 조절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게 뭔가 지금 이런 상황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면피성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내공이 형편없는 집단입니다. 그 고백, 자기 고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민주당은 저 없으셨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제 강경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부결을 시켜서 이제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서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제가 하는 거고 지금 그 민주당 말씀대로라면은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신가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도발적인 화법 때문에 의원들이 반발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안에서도 좀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소극적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보다 이제 높은 부결표가 나온 것은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에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민주당의 말씀은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예, 자,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탓을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국민에게 유리할 수도 있죠. 예.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한동훈 장관은 자기의 직책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절도범이 있습니다. CCTV가 있습니다. 절도범이 물건을 짚고 계산하지 않고 통과해서 나갔어요. 그럼 절도라고 CCTV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판제도는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면 CCTV도 확인하고 증인신문도 하고 증거조사도 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수사도 안 한 국회의원 20명이 이미 유죄,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20명이 같은 공범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수사도 안 한 의원들에 대해서 범죄자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특수부 검사 입장이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이 도발해서 민주당이 이걸 체포동의안에 부결시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야당을 수사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또다시 계속적으로 야당 수사에만 올인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양평 공공지구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고 장모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야당에 대한 너무 편협된 수사가 편향된 수사가 야당 탄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당연히 돈봉투 사건에서 잘못이 있은 건 비난받아야죠. 이게 또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 특수부 검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을 왜 제출을 했는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저기는 법정에서와는 다르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저도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이 10명에서 20명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것이 또 수사를 지금 특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돈 봉투를 돌린 사람의 그 거치 문제를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저 안에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그 한 20명이 되면은 지금까지 노웅래 전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그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당하지 않다. 이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업무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일종의 업무론을 제기를 하면서 의도된 도발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뭐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저렇게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부결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업무론의 대상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해명을 하는 그 과정이고 저는 이것이 왜 부결이 됐냐고 이렇게 제가 좀 파악을 해본 취재도 하고 해보니까 그 초기에는 저것이 거의 뭐 가결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민주당 안에서도. 너무 본인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21대 국회 본인들의 일이라서 이번에는 가결될 분위기였는데 그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도 그런 설명을 했는데 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지금 검찰은 국회를 사냥터로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을 사냥감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당신들도 앞으로 사냥감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한 그 상황에서 좀 불안해했는데 아마 그 한동훈 장관의 20명 발언은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격이지 그게 전부 다 그 이유가 된 건 아니죠. 네, 민주당 의원도 오늘도요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 장관 발언이 영향을 줬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나친 음모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보시죠. 다 그냥 범죄 집단 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할 겁니다. 이건 너무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 이런. 너무 모욕적이야, 자극적이야 해서 표결을 바꾼 사람도 있었다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의도했다면 정말 이건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민주당에게는 방탄정당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그리고 법원 가서 영장 기각될 거 국회에서 부결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키고 나서
항상 부결의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서 부결이 됐다. 변명 자료를 삼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그걸 노리고 의도했다. 일부러 의도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그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인의 음모론적 해석을 늘 반복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은 그렇고요.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죠. 한동훈식의 잘난 척이고 한동훈식의 깐죽거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 때문에 부결을 찍었다라면은 민주당은 더 참담한 당이 되는 거예요. 더 처참한 당이. 한동훈 하나가 그럼 민주당을 가지고 갖고 놀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핑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은 우리는 바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자,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박승민 전 최고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일단 의심의 여지 없이 또는 논쟁의 여지 없이 매우 부적절하고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법무부 장관이 이 취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는 자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상황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에 본인의 그 마이크를 활용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뭐 어찌 됐든 간에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이 원래 부결시키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가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부결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건 역시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냥 법무부 장관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되 이 표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께 떳떳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죠. 근데 과거에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워낙 도발적인 발언들이 많았다 보니 그때도 한동훈 장관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바뀌었다라고 한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 건이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결과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이 지금 좀 적절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발언에 모욕감을 느껴 부결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한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욕감 그런 거 말고 부결한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랬는데요. 이걸 들은 사람들이 영화가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병헌 씨하고 김영철 씨가 나온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보스의 그 여인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 이럽니다. 이병헌 씨가 저한테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김영철 씨는 뭐라 그러냐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게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동훈 장관은 저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뭐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저만 해도 무슨 이유인지 되게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맞는 말을 하는데 왜 민주당에서 저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지 맞잖아요. 20명 그 문제가 되는 20명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게 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계로. 제가 봤을 때 이건 뭐랑 똑같냐면 뭐 모욕감 느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검사가 싸가지 없이 구형했다고 해가지고 판사가 유죄를 무죄로 만든 것과 뭐가 틀리냐.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박원석 전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현역 의원 160명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렇게 이제 패러디물들이 많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내용을 보면 이 돈봉투 의혹 수사 증거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 쪽에서는 합니다. 나온 게 녹취록밖에 없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만 자,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공개됐던 녹취록 그리고 한 장관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이정근 씨가 강래구 씨에게 이성만 의원님께서 오늘 오셔서 100만 원 주고 갔다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 아니 3월 29일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그 돈 내일 주면 안 되냐고 협의하고 돈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통화녹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윤관석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애들이 보더니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3개 뺏겼어 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녹취만으로는 증거가 좀 부족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도.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정도 증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그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 건지. 동영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증거를 본 적이 없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현석 검찰총장도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보실 땐 이걸로는 부족한 건가요? 차고도 넘치죠. 아, 그런가요? 옛날에는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언제냐? 핸드폰이 없었을 때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진술은 증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술도 충분히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나 지금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 누가 영수증 쓰고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진술을 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이제 증거가 돼가지고 유죄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와 같은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고 단적으로 말해서 저런 것이 증거가 아니다라고 했으면 지난번에 강래구 감사가 구속이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황당한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은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 토대로 돈 봉투를 누가 받았는지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단계로 수사를 진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수수위원 숫자를 한 20명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관석 의원은 이게 특정이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국회의원 윤관석은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지지 대가로 돈봉투 20개를 직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는 겁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 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제가 28일, 29일 양의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게 돈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하여는 그 이름을 전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국회의원 20명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인 것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돈 받았다는 20명이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이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통해서 특정을 했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난 날짜 그리고 장소 거기 온 사람들 동선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 윤관석 의원은 특정도 못하고 받은 사람 없는데 무슨 돈봉투 뇌물수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검찰은 특정을 했습니다만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니까 기소하면서 같이 20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는 신속해야 되고요. 사실상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범죄 의심을 굉장히 높여주는 정황적인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 속한 의원들도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빨리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뭐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은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실 주변의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께 수사의 상황 이 정도는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평한 수사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자, 그런데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습니다. 이재명 노웅래 역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만 한 명 가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방탄 국회 내지는 방탄 대오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했던 말이 있죠. 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4연속 부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년이 총선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게는 큰 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신주현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민주당은 이제 자정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든 구제불능의 방탄 정당 아니냐 이렇게 국민적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무슨 또 뭐 혁신위원회 지난번에 한번 뭐 이래경 씨 때문에 뭐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계속해서 뭘 하겠다라는데 아니 저렇게 구제불능의 방탄정당이 무슨 혁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해 줄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제부로 민주당이 앞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대한 소구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민주당 일각에선 더 이상 이재명 체제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론인데요. 오늘 이원욱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스스로가 물러가 준다면 당으로서는 그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물러가 준다면 당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결단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최근에 돈봉투 사건 등등에 대해서 당이 보여준 온정주의적 태도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로부터는 도덕적 문제 제기까지 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도덕성에서도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경론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박승민 전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참 곤혹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제가 파악한 당의 분위기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가 이제 주요한 공론화가 된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일각의 주장 정도로만 좀 치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혁신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논쟁이 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사퇴론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더라도 사실 이것이 초래할 만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쇄신 의원총회를 한 뒤에 여러 가지 결의안을 내고 그 중에 하나가 혁신이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온정주의를 배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아직도 일각에서는 수박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는 원외 정치인들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당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는 사법 리스크도 사법 리스크지만 결국엔 당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퇴
사퇴다, 뭐 거취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 당의 질서를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대표의 능력이 지금 중요하게 발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송 고문장은 어떠세요? 저는 어제 의원총회가 민주당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도 의원총회에서 뭐 혁신의원총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의원총회는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서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의원총회와는 다른 말들을 오갈 걸로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결국은 그 대표적 사퇴를 필요성을 이야기한 사람은 서른 의원 한 사람이고 조홍천 의원이 조금 유사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그리고 또 그 밖에서 이야기한 이원옥 의원, 이분들은 계속 사퇴론을 주장해왔던 분입니다. 서른, 특히 이원옥 이 두 사람은. 그런데 상황이 그때 그 전에 의원총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뭐냐면은 뭐 김남국 그 의원의 코인도 있고 뭐 전당대 돈봉투도 있지만 그 이후에 불거진 문제들, 그 싱하이밍 그 대사에게 어떤 뭐 자리를 마련해 준 것,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그 지도력, 이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어요.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 상처를 입었으니까는 그것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퇴진론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래경 그 혁신위 위원장 9시간 만에 낙마한 건데 그 낙마도 낙마지만은 이래경 위원장을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공적 라인은 전혀 그 외면당했습니다. 공적 라인은 완전히 그 패싱당하고. 비선 라인을 통해서 지금 인선을 했다는 것이 확인은 되고 있잖아요. 그 비선 라인이 어느 쪽인지는 뭐 원로그룹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때 당의 최고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한계가 어제 드러났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후폭풍이 정치권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선택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12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만배 씨가 의형제를 맺었다고 알려진 2014년 6월 28일 모임과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 이런 공격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 진술 번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진상 나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의형제 합시다. 그리고 한 분의 주군을 모십시다. 근데 개당 가면은 몇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하지만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진술 번복은 없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거는 뭐냐면 이제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신경들이 계속 그동안의 이제 어떤 관성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번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 전 실장 측에서는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9월에는 의형제 맺은 사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바뀌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 전 본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폭이 두목 감싸다. 사실 말하면 이게 거짓이냐, 진술 번복이냐. 지난 9월에는 계속 거짓 진술을 이어갈지 사실대로 말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때라 그냥 그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진상 씨가 계속 구속돼 있다가 4월 21일 날 보석으로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다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동규 씨가 한 거는 진술 번복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진술 번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자가 처음부터 진실을 이야기합니까? 범죄자들은 다 처음에는 거의 99% 이상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검사가 뛰어난 검사냐,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피의자들을 잘 그 몰아세워가지고 증거나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몰아세워가지고 그 거짓말을 번복하게 하는 게 그게 검사의 능력이거든요. 그거 잘하면 검사로서 출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검찰에서 근데 이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떠나가지고 또 뭐 이런저런 서운한 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배신감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체를 갖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유동규 씨는 내가 진술 번복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진술 번복하는 거 맞고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다음 그렇게 가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정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말을 바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주 의원님 보실 땐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뭐 말 바꾸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도 아주 자연스럽게 뭐 불체포 특권 뭐 자기가 바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불과 우리가 얼마 한 5분 전에 그 화면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고 지금 뭐 우리 정 변호사께서 잘 정리하셨지만 아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야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 성공할 줄 알고 이분을 어떻게든지 내가 감싸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거를 이제 그 방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제 사실을 그냥 토설을 하자. 이렇게 바뀐 건데 그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짓을 얘기하다가 바뀌어서 참을 얘기하게 됐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인데 그 긍정적인 변화마저도 그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문제 삼으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SNS에 한 언론 매체를 인용하면서 김용 정진상 재판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로 갔나? 불리한 허위 기사는 폭포처럼 쏟아지더니 유리한 보도는 찾기도 어렵다. 이런 엉터리 증거로 구속까지 하다니 뭐 이런 거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 이건 뭐 어떤 뜻으로 한 걸까요? 네,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 사건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다 봤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기록이 차고 넘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100% 유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금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이 다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많이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이 뭐 뇌물을 먹었다, 자신이 돈을 받았다 그랬다가 또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이제 진술이 번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또 배달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일부가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유불리한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은 있고 근데 서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검찰이 다 파악했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법원이 뭘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이 태극기 배지 왼쪽 가슴에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반국가 행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뭘 의식해서 이야기한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현안이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그 이배경 전 혁신위원장이 자폭이다 이야기를 했고 또 권칠성 그 수석 대변인이 그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무슨 낯짝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최원일 함장이 그 권칠성 수석 대변인에게 사과도 받아냈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는 그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영웅을 이렇게 이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까지도 간접적으로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쩍 저런 식의 우회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이 들어 있어요. 그때 4.19 기념사 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뭐 돈에 의한 매수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직접적으로 그 전당대 돈봉투 사건을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천안함을 이야기 직접 하진 않았지만 네네. 천안함에 대한 어떤 폄훼와 왜곡들 그리고 그 자체 본질적인 문제를 다 그 음해하는 그런 데 대해서 네. 질책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천안함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퇴했고요. 부하 다 죽이고 뭐 이런 말을 했던 권칠숙 수석 부대변인 최은일 전 천안함 함장을 만나서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최은일 전 함장이나 유족이나 생존 장병들 원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인 사과, 당의 사과, 뭐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인데 아무 말이 없어요. 자, 최 전 함장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심경을.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혁신 함장과 면담과 사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발언과 표현이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장 표명을 안 한다는 것은 천안함이 자폭이고 제가 부하들을 다 죽였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과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모욕과 그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뭐 다 아시는 분이고 거기 추가해서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계속 받아쓰기 하면서 악플 다는 분들 200여 명 정도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최 전 함장은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과도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박 전 최고 보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민주당이? 저는 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또 대면으로 만나서 사과를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최 전 함장 측에서 당 차원의 사과, 그러니까 당대표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상 이것은 민주당에서 뭐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 당대표가 오히려 이럴 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번 하고 이 사태를 정리할 책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태의 발단은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그의 과거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잘못한 발언에 대해서 대표가 제대로 사과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유족들도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수도 없는 유언비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등으로 항상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인입니까? 정신하신 분들이 제발 좀 저희 가족들 상처 주는 그런 발언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했던 그런 부분에 이재명 대표의 사과, 권칠승 대변인의 공식적인 언론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최은일 전 함장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은 저런 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미국에 베팅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싱 대사에게 이례적으로 경고를 했고 여당에서는 추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파이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目的是增进理解、促进合作、维护和推动中韩关系发展。 싱하이밍 개인의 의견이 많이 어느 정도 거기에 첨삭되었다. 이러면 중국 외교부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추방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거의 100% 적어준 걸 읽었다 하면은 뿌리는 중국 정부잖아요. 뭐 그럴 경우는 뭐 추방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죠. 네.
자, 중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뭐 답이 없고 그냥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조 의원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네.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뭐 일탈 내지는 뭐 과격한 발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냉정하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는 거, 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에 가담하지 않겠다.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을 맺지 않겠다. 이건 사실상 한국의 주권 사항에 해당되는 건데 네.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 씨가 이거를 국회 답변해서 마치 그 정부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또 중국이 그거를 상당한 뭐 한국이 자기들에게 해준 약속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산불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타부타 할 그런 거이 아니다. 네. 이 주권 사항에 대해서 왜 이러는가. 그래서 산불을 말이죠. 여러 가지로 뭐 변경하고 바꾸고 뭐 하는 이런 조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요. 우리 중국인들에게 의료보험 적용해가지고 적자 난 게 지난 5년 동안 4천억 가까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다 싹둑 잘라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서 영주권을 얻으면은 3년 후에 지방선거 투표권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한 12만 몇천 명 있는데 그중 한 1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에요. 네. 이것도 싹둑 잘라버려야 되고요. 예.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면서 한국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과거 뭐 속국 뭐 이게 턱도 없는 소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외교라는 건 그렇고요. 뭐 상호주의 아니겠습니까? 양국이 서로 이게 후회적으로 한쪽이 하면 한쪽도 해주고 뭐 이런 식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방선거 때 외국인 가운데 영주권 가진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줍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시민권 아니면 투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싱 대사 태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중진의 태도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싱 대사가 한국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싱 대사는 적절하게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화제거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싱 대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 불문에 붙일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추방론까지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요? 일단 오늘 대통령실에서 싱하이밍의 발언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이 적절한 조치라는 것은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사 교체일 텐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데 그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분은 질문을 하니까는 대변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답을 안 했습니다. 어떤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대사의 역할을 쭉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인신공격성 보도가 나와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결국 울릉도에서 뭐 호화 숙박을 했다는 그런 보도를 가지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 싱하이밍이 본인 개인의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싱하이밍 대사의 그 세미나 같은 것도 저도 자주 가봤는데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해요. 그렇죠. 뭐 사리원 대학 북한에서 나왔고 북한 대사관도 있었고 한국 대사관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어휘들은 전부 다 작심하고 한 어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중국 당국의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것을 철회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시진핑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가 시진핑 주석을 비판했다는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시진핑 주석가 알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 대표가 싱 대사와의 만찬 회동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양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그런 배팅 이런 발언. 배팅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국가관에서는 대사로서 누구나 해서는 안 되는 발언들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지적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사후에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뭐 사적으로도 그 의견이나 뭐 이런 거 소회 이런 거 밝힌 건 없습니까?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뭐 유튜브 채널 그냥 생중계하는 거를 서로 협의해서 갔기 때문에 뭔가 라이브로 나올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너무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자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 지적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비서실이라든가 비서실장들이 먼저 조율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줬어야 돼요. 15분 이상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율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너무 강대강으로만 몰아서 무역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는 최악으로 가는 경우는 막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 잘 돼야 되는데요. 중국 대사 국장급에 불과한 사람이 제1야당, 그리고 특히 국회 일당 대표 앞에서 저렇게 15분씩 한 거 글쎄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